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권법 파트입니다. 323페이지부터죠. 먼저 물권법에 들어가기 전에 또 미리 강조해 둘게요. 민법 총칙, 지난 시간까지 했는 내용들을 여러분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민법 총칙에 24문제가 출제되는데 이게 60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24문제를 거의 맞추다시피 해 주셔야 합니다. 물권법이나 채권법은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체 다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오는 문제 16문제죠. 각각 8문제씩 나오는데 물권법에서 8문제, 채권법에서 8문제 나와요. 이 16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 민법 총칙의 양은 적은데 이걸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 총칙까지는 최소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들으시고 읽으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습을 아주 많이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60점 넘길 수가 있다. 물권법이나 채권법에서 난 점수를 따가지고 나는 60점 받겠다.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그 내용도 비해서 말이죠. 이거 경제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민법 총칙 이 부분을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최소한 50번 읽으세요. 그리고 50번 강의를 들으세요. 들으시면 아마도 충분히 65점, 7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권법, 채권법도 상대적으로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도 훨씬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먼저 강조해 둡니다. 자, 물권법 보겠습니다. 이 물권법을 크게 나누면 물권법에 총칙 규정이 있고요. 각칙 규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물권법 총칙은 물권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물권이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와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류에서 물권의 효력은 어떤 것이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물권이 변동하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변동 안에서 발생하는 모습, 변경하는 모습, 변경, 그리고 소멸하는 모습을 개별적으로 중요한, 특히 그 부동산 물권 변동이나 동산 물권 변동의 원리를 여기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멸의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혼동의 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물권법 총칙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 물권법 각칙이라는 것은 개별 물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별 물권, 이 물권의 구체적 내용을 우리 민법에 되어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여기는 8개의 물권을 공부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해서 8개의 물권을 공부해요. 여기에 각각의 성립하는 모습, 발생하는 모습과 그 발생했을 때 그 내용, 또 그 내용이 소멸하는 과정, 이런 것을 다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서요, 323페이지. 물권법의 의와 법원. 자, 물권법이라는 것은 이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죠.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물권, 즉 물건에 관하여 지배하여 이득을 취하는 권리인 물권을 어떤 내용의 모습과 종류가 있는지, 종류와 내용을 이 물권법에서 규율한다. 그게 물권법입니다. 그 다음 물권법의 법원은 법원.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민법의 법원 했듯이요. 법의 원천을 말합니다. 원천. 자, 물권법이 존재하는 근거죠. 존재 형식, 인식 근거. 이걸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물권법 법원으로서 185조에서 선언해놨습니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면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물권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법률과 관습법에서만 정합니다.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물권법의 특징은 뭐냐? 이 물권법은요,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은 사실은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각각 고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고유법성이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성격이 있는 게 뭐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예요. 고유적으로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물권법은 고유한 성격을 갖는다. 물건을 지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에 한 이 법률 규정에 또는 관습법에서만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법 규정이 대부분이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정해놓은 규정이고 그 규정은 바로 법 규정대로만 해석해야 되는 강행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행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보통 채권법은요, 국제적 성격을 가져요. 대한민국에서 매매 계약하는 형태나 미국에서 계약하는 형태나 저기 유럽에서 계약하는 매매 계약을 하는 형태나 똑같습니다. 이 물건 얼마 합니까? 물어보고, 예, 얼마입니다. 그럼 내가 살게요. 돈 주고요. 물건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거래행위는 모습이 일반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이 물권법의 규율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법률이나 관습법에 정한 대로만 인정하기 때문에요. 그 나라, 그 민족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물권법의 성격은 강행법규성이다. 이래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 그런 내용으로 좀 봐두시고, 324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교착되어 있다, 뭐 서로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민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개인주의적 속성이 강한 로마법적 성격하고 또 단체법적 성격이 갖고 있는 게르만법, 독일법 성격이 함께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교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권의 의 및 성질이죠. 자, 물권법의 내용을 배웠으니까 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권의 의는 물건을 지배하여, 직접 지배하여 그 물건에서부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이죠. 따라서 물건을 지배함으로써 대상은 물건, 이것을 지배합니다. 그것도 직접 지배하죠. 직접 지배하여서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 배제하죠.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그 지배해서 그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힘, 이것을 민법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죠. 이게 물권입니다. 이 물권의 성질은요, 그래서 성질은 기초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지배적 성격을 갖고 있고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절대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죠.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 그렇죠? 또 세상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세성도 있죠. 세상 모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기도 하다. 대세적 권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을 여기에 물권의 성질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관념성과 양도성도 함께 써놨죠. 여기에 관념성이란 것은 물권은 역시 권리이기 때문에 상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관념적 성격이다 라는 것의 관념권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 타인에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인과 거래, 넘겨줄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는 성격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양도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물건이다. 자, 물건의 주체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예요. 325페이지에 보면 이 물건의 주체, 물건을 보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물건을 가질 수 있죠. 물론 사람에는 자연인도 있고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에는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죠. 이게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자연인, 법인 모두 물건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물건의 객체예요.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원칙적으로요, 물건이죠. 물건. 현존하고, 현재 존재해야 돼요. 물건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라 그러면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범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물건의 일부이거나 어떤 물건의 구성 부분일 때는 물건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건의 객체는 원칙은 물건입니다. 이게 원칙이죠. 이때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요. 현존하고 특정하고 독립한 성질을 갖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물론 물건이 아닌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예를 들면 권리가 물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민법상에요.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뒤에 가면 우리가 배웁니다. 저당권이란 물건의 대상은 원칙은 부동산이다 이죠. 타인의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 아닌 예컨대 지상권이거나 전세권인 경우에도 저당권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지상권, 전세권 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도 허용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권리를 객체로 하여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객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되고, 이 객체에서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게 물건 중에 특정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했잖아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의미는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 기타 물건이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원칙,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여기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소유권, 한 개의 물건이 이렇게 인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이렇게 취하는 원리는 근거는 왜 그러냐? 당에 그 부동산 물건이에요. 그 물건에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시 원칙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주로 일물일권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은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소유권 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물일권주의라는데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예외. 즉 한 개 물건의 일부에, 구성 부분 일부에 여기에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하면 이것이 예외가 되겠거나, 또는 여러 개, 수개의 물건 위에, 수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인정된다. 이것도 역시 예외가 되겠죠. 이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교과서에 정리해놨어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 그 예를 한번 여러분 봐두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건물은 건물,
건물 한 동 이렇게 하죠. 한 동. 이게 이제 한 개죠. 건물 한 개입니다. 보통 건물은 기둥, 벽, 지붕 이 세 가지를 갖추면 건물이라고 합니다. 기둥, 벽, 그리고 지붕을 갖추면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한 개의 건물에는 한 개의 소유권과 한 개의 물권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일동의 건물에는 여러 개의 소유권이라는 구분 소유권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동의 건물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어요. 구분 소유권 제도라는 거죠. 또 예컨대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 이 전세권도 일부에 가능하다 특정해서 말입니다. 일부에. 이럴 때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되겠죠. 이렇게. 또 토지요. 토지는 보통 1필지가 한 개죠. 1필지가 한 개라고 합니다. 한 개. 1필지 한 개 뭐냐? 인위적으로 구획하는 거죠. 인위적 구획을 통해서 한 개의 토지로 인정합니다. 1필이 이제 한 개겠죠. 자, 여기는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죠. 일물권주의니까.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지상권을 설정한다든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역권도 마찬가지죠. 지역권도 토지 1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런 것은 뭐예요?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우리는 용익물권이라 해요. 뒤에서 배웁니다. 역시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용익물권,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서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지배하여 사용수익하는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 해요. 이것은 당의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여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 면에서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수목, 토지에 심겨져 있는 자라고 있는 나무 있죠. 수목. 이것도 토지의 원래는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토지의 일부란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그 토지 소유권 속에 토지 소유권에는 수목의 소유권도 함께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목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목 등기를 한다든가 공시하는 거죠. 또 명인방법이란 방법을 갖추면 자, 이 명인방법도 뒤에 가면 명인방법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이 수목에 관하여 임목 등기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거나 아니면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여기는 토지 소유권과 구별해서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 이게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별도의 소유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목의 소유권이 별도로 객관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렇게. 또 미분리 과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이라는 것은 수목에 열려있는 상태의 과실이죠. 즉 수확하기 전에 열려있는 상태로 있는 과실을 미분리 과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원래는 그 과수나무, 수목의 일부죠. 이렇게 해결하죠. 그러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미분리 과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거와 수목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을 갖출 수 있어요. 즉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유권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래요.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별도의 소유권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도 역시 우리가 뒤에서 명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배우면 이걸 알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일물일권주의 예외, 즉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두 번째는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에 예컨대 100만 마리의 뱀장어가 이렇게 뱀장어가 있어요. 다 큰 고기요. 이 100만 마리면 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동산이니까 한 개의 소유권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 100만 마리 위에 이게 양어장이라 할까요? 양어장 속에 들어있는 100만 마리. 자, 100만 마리. 뱀장어, 이거 소유자가, 키우던 소유자가 예컨대 개인에게 돈을 한 1억 빌리면서 이 100만 마리의 소유권을 그 채권자, 1억을 돈 빌려준 채권자한테 맡겨둔다. 담보 목적으로. 이걸 말하냐면 뱀장어 100만 마리의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양도하여 이 채권자의 돈 1억 채권 이것을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맡겨둔다. 목적으로 이 소유권 양도를 이렇게 둔다. 라고 하면 이때 이 채권자 자기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소유권에 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담보를 올리는 소유권의 양도에서 가지고 있는 담보권이다. 그러면 여기는 100만 마리 소유권 100만 개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의 양도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의 양도 담보권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기 채권 1억 원 피담보 채권을 안전장치로서 당의 100만 마리 소유권을 자기가 꽉 쥐고 있다. 무엇 목적으로? 양도담보권이라는 한 개의 담보권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수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소유권 위에 하나의 양도담보권이라는 물건이 성립하는 거죠. 다만 이때 이 양도담보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되어 그 채권자가 소유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해요. 관습법상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역시 일물일권주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 개의 물건 위에 담보 물건 한 개가 성립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이 326페이지에 가면 제일 위에 양갈로 4번에요. 일물일권주의 예외 이렇게 해서 물건의 일부에 대한 물건의 성립과 집합물에 대한 물건의 성립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집합물 위에, 즉 집합물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물건을 모아놓은 그 위에 하나의 물건을 성립하는 모습인데 거기에 보시면 각종 재단, 저당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물건 위에 그 집합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담보 물건으로서의 저당권, 재단, 저당이라는 형태로서 저당권 한 개를 설립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 개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권법을 개념을 지으면서 기본적으로 물권의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까지 이해했습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일물일권주의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죠. 물권의 종류. 자, 이 물권의 종류는 민법 185조에서 우리 물권 법정주의를 설명해놨어요. 물권 법정주의. 자, 물권의 종류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물권의 내용까지도요. 내용까지도 법에 정해져 있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185조인데요. 185조 정문 한번 보세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순수한 우리 국어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창설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만 정하고 당사자 약정으로는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여기서 물권 법정주의에서 어떤 법에서 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뭐예요? 법률과 또는 관습법에서 정해라. 이거 이외에는 물권을 종류와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요. 종류의 강제, 내용의 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강제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할 때에만 물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 강제적으로 종류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여 강제됩니다. 이렇게. 이게 185조에서 규정해놨다. 그래서 종류의 강제, 내용의 강제를 185조가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 법률 관습법이었는데 이 개념만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죠. 그게 327페이지에 있죠. 여기서 법률이라 하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의미를 국회에서 만든 제정법 이런 뜻이죠. 따라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 같이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 안 됩니다. 사법부에서 만드는 대법원 규칙 사법부에서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한다. 그래서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습법이요. 관습법이란 것은 이것은 관습에 대하여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죠. 민법 총칙 1조를 설명할 때, 민법의 법원 할 때,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해야 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관습법을 그때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관행인 관습에 대하여 보통 일반인이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이 법적 확신이 인정되는 순간 관습법으로 바뀐다. 이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죠. 조사해서 해석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 관습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렇게 하니까 다수설은 보통 관습법은 법률에 대해서 대등적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등적 효력을 주장합니다. 다만 소수설은요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죠. 즉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관습법에서 물권의 내용을 정해라. 그래서 보충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대등적 효력, 보충적 효력 이렇게 서로 견해가 대립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다만 학자들은 많은 수는 대등적 효력을 취하는 게 다수설이다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물론 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 강제가 되니까 이렇게요. 종류와 내용이 강제되니까 이것을 위반하면 그러면 결국은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위반한 약정 있죠. 여기에 반하는 약정을 하면 이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권 법정주의 규정 때문에 종류를 강제로 했고 내용을 강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은 자 이때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은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따라서 강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약정이라면, 그쵸? 이것을 반한 약정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물권법의 물권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냐? 물권법의 물권의 종류는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물권의 종류, 자,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는, 이거는 기초적인 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이 두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물권입니다. 기본 물권. 자, 점유권은 또 뒤에서 가서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과 소유권이라는 내용의 기본 물권을 이렇게 우리 민법 인정하고, 이때 이 소유권은 본권이라고 그럽니다. 이 소유권은 본권이라고 칭해요. 왜 본권을 칭하냐면, 이 소유권은 점유를, 어떤 물건을 점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점유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그러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소유권에서 나오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는 소유권이 소유물이라는 그 대상을 지배하여 사용, 소유할 수 있는 권능, 소유권의 안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의 권능에서 끄집어내서 물권으로 만든 그러한 물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 하냐면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즉, 소유권이 당의 소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떼내가지고, 소유권자가 떼내서 타인에게 그 물건, 즉 소유물을 직접 지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려줘버리는 거예요. 그 물권 이름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내용의 물권을 우리는 합쳐서 용익 물권이라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이다. 요 세 가지요. 자, 소유권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을 떼내가지고 넘겨주면 여기에요. 유치권, 채권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는요, 당의 소유권자가 소유물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교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능 일부를 떼내가지고 채권자한테 맡길 때, 채권자는 채권을 돈을 회수하는데 안전장치로 당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라. 이걸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 세 가지를요, 합쳐서는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즉, 담보란 것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그 안전장치를 물건을 지배하면서 보유한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죠. 담보물권. 그래서 담보물권은 소유권에서 삐져나온 이 처분 권능,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 세 가지 합쳐서 우리는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은 이 소유권의 내용 중에 말이죠. 사용수익가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것은 용익물권, 처분할 권능을 지배하고 있는 물권은 담보물권이 되니까 결국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만들어 줘버리면 소유권이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치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합쳐서 제한물권이라고 합니다. 제한물권. 무엇을 제한하냐 하면 이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이 6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이 소유권 성격이 본권이라고 했죠. 당의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성이 부여되는, 정당성을 부여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본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본권인 소유권에서 삐져져 나와서 맞는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제한물권도 역시 본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요. 제한물권도 역시 본권을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본권은 이렇게 되겠죠. 본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7가지가 전부 다 본권이 되겠다 이렇겠죠. 그 본권 중에 대표가 뭐예요? 바로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의 내용에서 일부를 떼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의물권을,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을 이 소유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합쳐서 우리는 본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본권이다. 본권. 그럼 여기에 점유권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는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 사실만 존재하면 인정되는 물권이다. 이런 면에서 점유권은 사실상 물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 기타, 제한물권은 용의물권, 기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인 제한물권을 합쳐서 우리는 본권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밑에 327페이지에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죠. 여기에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권 이런 게 이거는 인정된다 판례가 그죠. 그러나 온천권이나 사도통행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이 부분도 꼭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판례에서 어떤 것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어떤 것은 아니다 한 요 사례를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물권의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권이라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